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시 아빠입니다. 네, 주요 기사 좀 보고요. 그리고 구독자 사연을 같이 읽어보고 제 의견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5로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물가를 잡으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올린 거는 맞아요. 금리를 올린 거는 맞는데,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있죠. 그래서 빅 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원 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금 시장의 경색 위험도 남아 있다 보니까 10월처럼 빅 스텝을 하지 않고 지금은 베이비 스텝으로 마무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을 느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 연준도 지금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고요. 금리 관련해서 주담대 금리가 소폭 하락세에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한편 이런 기사도 있네요. 내년 금리 인상이 멈추면은 집 가격이 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금리가 인하가 바로 된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인상이 멈춘다. 그죠? 상승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하면은 집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즉 이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는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제 팩트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시장 상황을 봐도 그렇고요. 과거 금융위기 때 5% 수준이었는데 인상 기조가 꺾인 이후 다시 수요가 좀 몰리면서 집가격이 뛰었던 그런 상황이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좀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유세가 나왔어요. 즉,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상당수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집 가진 5명 중에, 1명이 종부세를 냅니다. 이상하죠? 종부세는 원래 그 부자세라 그래서 일부의 사람만 내는 건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죠. 집가격이 뛸 때 이 집가격 뛰는 거를 좀 거래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공시가를 건드린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유세, 종부세를 내는 게 공시가 기준으로 내죠. 6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시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유세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이거예요. 주택 보유자가 한 8%나 종부세를 낸대요. 즉 부자세가 아닌 국민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주택 보유자의 한 4%만 종부세를 냈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종부세 대상이 주택 보유자의 8%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졌죠. 2배나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게다가요, 이 내용을 좀 잘 잘 따져보면은,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서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의 절반 이상이 비강남권이에요. 즉,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의 대상자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는 종부세 도입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에 상대적인 부자가 더 많이 살고 있는 건데, 실적으로 따져보면 비강남권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주택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종부세가 더 많이 부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현 종부세를 그냥 방치하면은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돌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봤을 때 시세 대비 공시가격 이제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2년 전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에 수립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시가를 계속 올려갖고 시세랑 비슷하게 맞추는 건데 이거를 사실상 폐기하는 거고 다시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2023년도에 나올 보유세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이고요. 이제 대기업 맞벌이로 연봉은 더해서 한 2억 정도이고요. 아내가 이제 육아휴직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현재는 주택이 이제 두 채가 있어요. 2주택을 보유 중에 있고 종전주택이 동탄 시범 그리고 신규주택이 성남에 있는 산성역 프레스티아 요걸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채를 갖고 있고 지금 일시적 2주택인 상황이신 것 같아요. 23년 1월까지 동탄을 매도하게 되면은 이제 비과세죠. 그리고 현재 이 산성역 프레스티아 성남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 동탄을 매도하고 위례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례 자연의 센트럴 자이 뭐 여기를 지금 적으신 것 같아요. 위례 자연의 센트럴 자이 25평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및 외벌이로 전환되다 보니 현재 있는 담보대출 금리 부담을 좀 없애기 위해 가지고 두 채 모두를 매도하고 위례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채를 바꾸는 거겠죠? 두 채를 각각 다 팔아가지고 한 채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두 채 매도 시 순자산은 10억 정도이다. 신용대출은 뭐 1억 정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위급지를 갈아타려고 하면은요, 상급지 갈아타기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그 원칙에 좀 위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동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탄이 A라고 하죠. 그리고 B주택이 이제 성남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의 자산을, 그러니까 총 자산을 더하면, 제가 봤을 땐 15억이 넘어요. 그죠? 이렇게 15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요. 위례로 간다? 위례로 간다는 얘기는, 게다가 이제 위례도 25평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가 아마 시세가, 지금 나와 있는 금매가 한 11억 내외 정도 할 겁니다. 11억 내외 정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15억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팔고 상위급지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11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올바른 갈아타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상위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할 때에도 내 자산이 줄어드는 선택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위례가 아니라요. 적어도 급지를 더 높여야 되겠죠. 송파, 잠실권까지 보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게 걱정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이게 지금 뭐 맞벌이여갖고 연봉 2억이지만은 아내가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얘기는 자녀가 뭐 한두 명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녀 이제 명수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1억으로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육아휴직으로 전환이 돼서 아예 퇴직을 하는 거냐? 그죠? 퇴직을 하는 거면은 송파 잠실로 가려면은 담보대출을 제가 봤을 땐 4억을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아내분이 말 그대로 이제 육아휴직이죠. 딱 1년 정도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2억이었던 연봉이 1억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2억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1년 기간만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상위급지로 가라라는 겁니다. 송파나 잠실권으로 내가 자산을 다 팔더라도 자산의 볼륨이 줄어들지 않는 선택지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내분은 이제 육아휴직을 했어요. 육아휴직을 했는데, 다시 복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면은, 어찌됐건 내 연봉은 1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담보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 뭐 자녀도 키우다 보면은, 생활비 하고 하면 남는 게 없을 거잖아요. 외벌이 기준에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동탄을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A주택이 이제 동탄이니까 동탄을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고요. 남는 주택이 어딘가요? 산성역 프레스티아, 성남을 이렇게 남겨두고요. 어차피 우리가 비과세는 일단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되니까 비과세를 받고 B만 남겨둔 상황에서 C의 주택을 하나 취득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C 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이 C 주택이 위례보다 더 상위 급지로 갈 수가 있어요. 위례가 아니라 더 상위 급지. 뭐 예를 들어서 용산에 이런 정비사업구역을 살 수가 있어요. 용산 정비사업구역을 동탄 시범이 아마 전세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 자금을 빼고 판 자금 그리고 약간의 신용대출을 더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용산에 구역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정비사업 구역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용산이 아무래도 작은 지분을 산다라고 보면 뭐 큰 지분은 우리가 사기 어려울 테니까 25평이 받을 수 있다 향후에라고 하면은요. 용산의 신축 아파트는 최소 20억은 넘어갈 거예요. 향후에 그죠? 미래 시점이니까요. 그럼 어떤가요? 내 자산이 또 줄어드는 선택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팔더라도. 그리고 지금 산성역, 성남에서 계속 거주를 하면서 용산에 하나의 주택을 더 가져가는 거죠. 요게 이제 두 번째 안이 될 것 같고요. 내가 뭐 연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요. 외벌이로 전환이 돼가지고. 근데 세 번째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기간을 보니까 23년 1월까지인 거죠. 23년 1월까지 동탄을 매도해야 비과세인데요. 지금 11월 말이거든요. 11월 말인데 거의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두 달도 지금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연 이때까지 내가 이거를 매도할 수 있을까입니다. 물론 운 좋게 잘 매도가 되면 좋겠지만은 매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저가로 너무 급급매로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들고 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 아파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너무 빠져 있고요.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하고 그러니까 B하고요. 두 채를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두 채를 다 들고 가고 아마 12월에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을 보고 A를 이렇게 딱 등록을 해버리게 되면은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유자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C 주택을 하나 더 사는 거죠. C 주택을 서울권에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 더 사는 거고 얘도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요? 이 3번의 선택지도 보면은 자산의 볼륨이 더 커지는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시점에 내가 B주택을 좀 비과세 받아가지고 상위급지로 갈아타는 선택지를 그 이후 타이밍에 다시 잡아보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의견이 뭐냐면, 지금 뭐 동탄을 팔고 결국에는 뭐 산성도 팔아가지고 위례로 가는 선택지는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 말고 1번, 2번, 3번의 선택지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들은 자산이 다 줄어드는 선택지가 아니죠. 자산이 다 더 늘어나는 선택지니까 본인 어떤 아내분의 육아휴직 연봉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좋은 단지를 들고 계신 거죠. 동탄역 시범 단지를 들고 계신 거고 뭐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은 다시 저는 상승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지라고 보고요. 뭐 성남에 있는 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남도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단지 이런 것들을 두 개를 팔고 내가 위례로 이렇게 자산을 축소해 가지고 그죠? 11억이잖아요. 축소해서 가는 거는 선택지가 좋지 않고요. 굳이 내가 상위급지를 갈아타야 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이 헬리오시티나 이 위쪽에 잠실권 단지를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뭐 아내분의 뭐 육아휴직 그리고 복직 상황, 내 연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 주택이 종전주택이 동탄인데 23년 1월까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안 팔린다라고 하면은 굳이
너무 헐값의 매도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임대사업자가 12월에 개편돼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입장은 공급자 확대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도 개편안이 올 12월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등록임대사업자를 넓혀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등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요, 6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되면은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수요들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시장의 매물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거냐라고 하면은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과거에 나와 있던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면 됩니다. 이 렌톰에 들어가 보면은 과거의 정책 자료들이 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혜택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게 이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부분하고요. 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살펴가지고 혜택이 좋다라고 하면 등록을 해서 쭉 들고 가셔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헐값에 매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연 3.25로 마감을 했고요. 23년 금리 인상을 멈추면은 주택 가격 하락이 멈추고 상승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거 데이터를 좀 예측을 해가지고 좀 미래를 보는 거고요. 주택 보유자 8%가 종부세 대상, 부자세 아닌 국민세로 변질이 됐다. 서울주택분 종부세 과세 절반 이상이 비강남권이 더 많은 거예요. 강남권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23년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좀 인하할 것이다 라고 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은 30대 중반의 대기업 맞벌이 부부께서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동탄하고요, 성남을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모두 매도하고 위례 이동 문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산이 줄어드는 갈아타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굳이 내가 상위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면은요, 더 상위급지로 가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더 상위급지로 가셔야 되고요. 그죠? 근데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월에 나올 아파트 임대사업자 이 제도 부활되는 내용을 보고 등록 여부를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요, 내 자산을 더 불려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실 30대 중반이에요.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사실 부담이 돼가지고 내 자산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사결정으로 좀 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